강의 시작할 건데 9시가 돼가지고요. 아침이라서 정신도 없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약간 매년 학년마다 조금 그 분위기가 좀 다른 것도 있고 선생님들의 생각을 다 이제 얘기를 하면 멍석을 까면서 얘기를 못해서 우리 대표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오늘 강의를 다 채울지 지난주에 이제 불금이니까 그랬고 오늘 이제 11시간 시간을 보면 막 고민했거든요. 9시부터 11시 한참 공부를 하고 머리가 두뇌가 깨져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나름 이제 빨리 그거 하고 또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린 강의 저희 과는 제가 제일 강의를 맡은 게 많거든요. 다음 주도 막 있고 내신경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어제도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실습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인턴을 돌거나 수련을 재활학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재활학과를 보는 건 이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물론 조금 공부를 하지 교사 때 실습도 되고 근데 정말 마지막이라 제가 이제 강의도 이제 점점 이제 선생님들 본사 선배님들 시험도 있고 막 이번에 실습도 막 좀 꼬이고 이래가지고 강의를 많이 못 해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강의를 다 하고 할 건데 내신경까지 재활학과 옛날에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고2 때 수업 강의를 끝나고 제가 막 가는데 누가 막 찾아와요. 저를 막 불러요. 재활학과를 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약간 제가 그때 되게 약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적극성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좋은데 과연 우리 과는 뭐라는 선생님들은 과연 왜냐면 이 강의는 제가 맡은 강의들은 이제 오늘 척추랑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모든 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제 이런 AI 시대에는 카테고리화를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활학과가 뭐라는 건지를 모르고서 약간 막연하게 재활 물론 저희가 이렇게 내과 계열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선배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두 가지인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임상을 할 거냐 비임상을 할 거냐 그러니까 기초를 할 거냐 임상을 할 거냐를 나누고 그러면 이제 임상 선생님들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상을 할 거면 거기서 어떤 것에 되게 인생을 물어오시거든. 내가 이거 못하겠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은 되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되게 물어오서 추천드리거든요. 뭘 할 수 없는 사람인가를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막연히 재활하는 과 물론 그 박위 그것도 나오고 막 재활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가 있고 이제 지금 주변에 보면 재활학과 간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은 뭐 하는 건지 잘 몰라. 재활학과는 이제 내가 아프면 가볼 일이 없지만 뭘 하는 건지는 솔직히 조금 소개하는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따로 GTP한테 물어봤거든요. 재활학과를 여기 뭐라고 정리하고 있을까? 약간 급조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여기 강의록이 없는데 오늘 강의를 하는데 통증과 근골격을 할 건데 제가 좀 이따 하지만 혹시 뭐라는 과인지를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약국에서 제가 보조개 한번 보라고 했는데 재활학과는 봐보세요. 데피니션 자체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정의가 됐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제가 시험도 낼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너무 중요해. 우리 과를 모르는데 재활학과 근골격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손상이나 질병을 신체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학이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기능이 저하된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거 약간 또 GTP 선생님들도 이거 돌려봐도 나와요. 막 이렇게 적을 필요 없는데 어쨌든 기능이 저하된 게 엄청 중요하다. 근데 우리 과에서 뭘 하냐? 다음 주에 강의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엎치락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근골격을 아주 메인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골격계 지금 강의로 왔지만 뇌신경 질환이 있고 근골격계 질환이 있고 통증 질환이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오늘 통증 강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거의 맞죠? 그래서 막 블라블라 무슨 어떤 알지도 못한 질환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이지만 뇌신경, 근골격, 통증,
그 다음에 소아 분야가 들어간다. 우리 과에서 소아 분야를 보거든요. 조그만 애기들 재활하는 거, 뇌성마비, 길 가다 보는 다운 아이들, 발달 질환. 요즘에 이제 엄마들이 엄청 애들 조금만 못 걷고 조금만 해도 엄청 드륵 재활학과에 막 찾아와요. 우리 애기 못하는 거, 막 언어 느리다 이런 걸 다 찾아오는 거. 선생님들이 이제 인생 향후 이제 15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겪을 일. 왜냐면 내가 지금 막 원래 12개월을 걸었는데 못 걸으면 막 이게 너무 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과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아재활. 심폐재활은 알다시피 저희 그 병원이 그 대동맥 질환을 보는 걸로 되게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손정호 교수님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폐재활도 하는데 이제 심장재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 호흡하는 호흡재활도 하고 이런 분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자 점점 이제 못 걷고 뭐 허리 아프고 못 걷고 뭐 이런 기능적인 것들 외에도 암 환자가 이제 굉장히 대두되는 분야인데 암의 뭐 브레스트 캔서나 뭐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렇게 특히 브레스트 캔서는 그 다음에 유방암 수술을 하면 그다음에 팔 기능 저하가 되게 잘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는 이제 분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환자들을 보고 재활 치료실에서 이제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물리치료사는 이제 걷는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분야에 걷고 이제 뭐 아픈데 좀 풀어주고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 겪어가지고 도수치료도 하고 뭐 이런 분야인데 하여튼 이런 물리치료를 하게 보내고 그 다음 손을 많이 쓰거나 인지 먹고 이렇게 약간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얘기를 어제 선배님들 똑같이 했어. 바로 이게 뭐냐면 배꼽을 주변으로 위로 나눠서 위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뇌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삼키고 그다음 손으로 작업하는 게 되게 엄청 이게 만약 기능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는 게 작업치료고 배꼽 아래로 이제 걷는 거, 뭐 허리, 기타 등등 해서 하는 게 이제 물리치료라고 쉽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외에도 언어치료사라고 해서 이건 어차피 다음 주 제 강의할 내용 똑같이 할 거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한번 개념을 잡으라고 알려주는 거고 언어치료사는 말 삼킴 장애, 그다음 삼키는 거 연화 장애 뭐 이런 평가들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게 뭐 되게 뉴 테크놀로지가 이제 많으니까 뭐 로봇을 사용하고 디지털 기관을 하고 뭐 이런 다른 기구들이 많은데 이건 당연히 알 필요가 없고 이런 신기술로 이제 저희도 하는 분야가 그런 접근 방법이 있고 그래서 뇌신경 있고 척수 손상 있고 근골격 블라블라 뭐가 많은데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이 캐테고리 안에서 근골격계와 통증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뇌신경 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했고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오늘의 세션은 사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통증과 그 척추질환의 물리치료인데 사실 화요일날 배아석 교수님이 비슷하게 또 이게 아까 언급을 하셨던 게 원래 저희가 강의로 짜져 있는 걸 받는 건데 좀 이렇게 겹치는 분야가 있어서 우리가 통증이나 함은 무엇인지에 대한 아마 설명을 하시는 그 강의는 없었을 거라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간단하게 뭐 보고 네 원래 예정대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한 많은 분야 속에서 우리가 통증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접근하는 방법이 그냥 뭐 탁과로 뭐 인젝션하고 뭐 이렇게 되는 개념이랑 좀 달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뭐 어제부터 계속 목이 요즘에 제가 일장목인데 목이 아파가지고 어제 도수치료를 받고 어제 도수치료를 저희 과에서 받았거든요. 받고 지금 목이 엄청 아파서 약간 약간 담 걸렸다고 하잖아요. 담 걸렸듯이 선생님들도 이제 목 이렇게 그렇게 자세하고 하다 보면 아프신 분들 있을 텐데 목이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통증을 이제 겪는 일들이 되게 공부를 하면서 특히 많을 텐데 이것은 뭐냐? 페인은 어떠한 이제 그런 어떤 티슈 데미지가 있거나 없거나 진짜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쨌든 그 센서리 느끼는 거와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는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나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통증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원래 이제 이런 그 학문학적 개념에서 통증이 핵심이긴 해요. 그래서 센서리와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이다. 어플레전트한 당연히. 그래 그리고 뭐 굉장히 뭐 통증은 너무너무 많고 사실 그 뭐 누구나 한 번씩은 겪는 거니까 뭐 되게 글로벌하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통증은 그러니까 뭐 이거 굉장히 이건 뭐 사실 알 필요가 없고요. 근데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딱 이제 다쳤어, 어디 부딪혔어. 그래서 여기 딱 왔으면 여기에 뭐 시셉티브와 리셉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킨에. 그래서 이 시그널들이 이러한 그 페리페럴 티슈에서부터 스파이널 도잘 호문에서 브레인 스템 브레인의 이런 그런 그 콜텍스까지 쭉 전달해 와서 내가 그거를 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쩌다가 쭉 해서 디센딩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어센딩하게 가고 디센딩하게 내려와서 이거를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경로가 있다. 이런 정도면 뭐 학생 수준에서는 충분히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nerve fiber 이거는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nerve fiber가 너브가 있는데 너브에도 다 타입이 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A알파, 뭐 베타 뭐 이런 걸 하고 어쨌든 간에 되게 중요한 건 C 파이버가 중요해요. C 파이버가 페인을 좀 느끼고 이거를 그 어떻게 프로세싱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늘 말하는 C 파이버라는 개념이어서 뭐 이거는 좀 재미가 없는 내용이니까 뭐 넘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너브 파이버들이 각각 좀 다른데 여기서 요걸 하는 것들은 좀 다 역할이 달라서 요거들이 이제 전달을 하고 뭐 그렇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페인을 전달하고 매개하는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 인플라메토리 미디에이터가 뭐 있다. 이거는 이런 전문의도 사실은 논문 쓸 때 빼고는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거가 뭐 이렇게 이런 가발을 서프레션하고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당연히 배울 수 있는데, 왜냐면 약물들이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약물들을 쓰기 때문에 어쨌든 왜냐면 인플라메토리 미디에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꾸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개념을 알면 되고요. 이건 선생님들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도 좀 알아둬야 할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큐트 페이즈, 서브 어큐트 페이즈, 크로닉 페이즈 이런 것들이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통증에 있어서는 그게 뭐냐면 어떤 것들이 있을 때 통증이 내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처럼 이제 나이가 어리고 이게 리커버리가 잘 될 때는 내가 만약에 이제 발목을 삐었어. 2, 3주는 낫는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뭐 아니면 3일 내지도 날 수도 있어. 허리가 좀 삐끗했던 사람은 알겠지만 2, 3일이면 낫거든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져요. 이제 노멀한 프로세싱에 의해서 다시 이제 리커버리가 되고, 물론 여기 개념은 사실은 뭐 3에서 6개월 뭐 이렇게라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좀 빨리 한 2, 3주 이내에는 이제 리커버리가 보통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치료가 되게 어려워지고 굉장히 환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그래도 안 낫는 경우예요. 2,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나. 그러면 크로닉 페이즈로 이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여기서 말했죠. 그러니까 그 experience of chronic pai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뇌의 그 네트워크들에 그 영향을 미쳐서 이게 계속 비셔스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안 좋은 걸로. 그래서 크로닉 페인은 되게 멀티플한 컴포넌트 갖고 있다. 뭐냐? 센서리 내가 이제 느끼는 거, 그다음에 감정, 뭐 이런 인지, 이런 행동적인 것들이 다 복합돼서 이제 있는 거다. 크로닉 페이지로 가면 참 골치가 아프다. 왜냐면 persisting beyond the healing process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힐링 프로세스의 그런 메카니컬한 건 다 지났는데도 내가 통증을 느낀다는 건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걸 이제 만약에 겪게 된다면 안 고쳐지고 계속 퍼시스턴트하게 있는 데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아프니까, 뭐냐면 저희 과에서 이제 기승전결 문제가 뭐냐면 아프니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 누워있고, 누워있으니까 코모비디티가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막 되게 아파가지고 2주간 누워있으면 2, 3주 뒤부터 머슬에
그런 그 파이버들이 이제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PT를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PT를 실컷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쉬잖아요. 쉬는 걸 오래 쉬면 근육이 다 빠진다고 하는 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쓰면 근육은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비셔스 사이클을 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걸 통증을 할 때 뭐 어떤 통증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좀 그냥 보면 되게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통증이 되게 샵하냐 버닝하냐 덜하냐 뭐 아니면 저리냐 뭐 쏘는 느낌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 디지즈와 관련해서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팬텀, 그 이미 남아있는 듯한 느낌의 팬텀 페인이냐, 이건 캔서 릴레이티드 페인이냐 머슬 페인이냐 이런 걸로 저희가 그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위치에 어디에 있느냐, 넥 페인이냐 백 페인이냐 이런 식으로 더 임상에서는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로컬라이즈, 그러니까 arm pain, 뭐 elbow pain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사실은 뭐 그 오리진이 어디냐, 그 CNS 리전이냐, 그 PNS냐 이런 거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이건 뭐 사실은 많이 보는 개념은 아니라서 앞으로 하여튼 그렇고, 이제 그 페인에 대해서 종류는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시셉티브 페인이냐 이건 뭐냐면 어떠한 스티뮬라이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페인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플라메토리 페인은 이제 어떤 인플라메이션이 생겨서 그렇게 그 페인을 느끼는 거고, 뉴로패틱 페인이 저희 이제 과에서는 이제 뉴로패틱 페인에 대한 관심이 더 타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이게 어떠한 이제 어떤 리전과 디스펑션 이후에 PNS와 CNS에 어떤 데미지가 생겨서 계속 통증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스트로크 이후에 그렇게 엄청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목이랑 뭐 이런 거 다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뭐 허리도 다 구조 이상이 없는데, 그러한 그 너브의 어떠한 그런 하이퍼 액티베이션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계속 손이 저리거나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계속 불편감을 느끼는 거를 뉴로패틱 페인이라 그래서, 이 개념 정도는 뉴로패틱 페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도는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은데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노시셉티브 페인은 아까 이거 되게 길게 써놨는데 이런 파이버들은 사실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스티뮬라이에 의해서 이게 뭐 반응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인플라메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라메토리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거가 있고, 이제 중요한 뉴로패틱 페인은 여러한 이러한 그 약간 이런 개념 혹시 알 필요가 없고요. 노시셉티브 너브의 뭐 어떠한 이상적인 행동, 이니비션이 안 됐거나, 페인 파스웨이의 이니비션이 안 됐거나, 마이크로 그 아이의 액티베이션 되는 뭐 이런 기전 당연히 알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너브의 어떤 너브 시스템에 의해 문제로 생기는 것이 뉴로패틱 페인이다 이런 정도로 알면 돼요. 그래서 메커니즘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한 줄만 이렇게 넘어갈게요. 뉴로라클라이어셀의 그 페리페럴 인저리 이후에 액티베이션이 되면 생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식으로 이러한 그 노시셉티브 인풋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것이 센트럴 센시테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사실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생기면 뉴로패틱 페인이랑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알로디니아와 하이퍼알지지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알로디니아는 어쨌든 그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제가 아프지가 않잖아요. 지금 물병을 좀 이렇게 대면, 근데 이게 통증 자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선생님들 개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건 통증 자극이 아니잖아. 통각으로 느낄 자극이 아닌데 그거를 느끼는 게 알로디니, 이상 감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거는 아닌 인저리의 그게 아닌데 내가 통증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괴로운 게 뭐냐면 그 CRPS에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통증
통증을 되게 과민하게 느끼는 거라서 막 분면제도 연예인 된다는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이 스쳐도 아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람이 스치고 옷깃만 스쳤는데 이게 통증이다. 근데 그게 다 원인이 뭐다? 알로디니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퍼알제시아는 이게 제가 물론 꼬집었어요. 아프죠.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통각에 대한 자극의 정도를 increased sensitivity to pain이잖아요. 그 센시티비티가 올라가서 생기는 게 하이퍼알제시아. 그래서 알로디니아와 하이퍼알제시아는 조금 감별을 하는 게 좋다. 왜냐면 통증의 이제 그 개념이 이런 단어들은 어쨌든 간에 좀 지금 아니면 모르는 이렇게 접할 일이 없는 단어들이니까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뉴로패틱 페인과 연관돼서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해요. 그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 때 뭐 나이가 어떻게 되고 성별이 어떻게 되고 왜냐면 사실 그냥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여성, 중년 여성, 조금 어떤 가정사 있고 기타 등등이 통증에 조금 더 취약하거나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그 역치라는 말을 사실 의사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역치라는 게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떠한 그 사이클로지컬 팩터에서 역치가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통증에 대한 것도 이건 그냥 좀 견디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굉장히 이게 거슬리고 과민하고 어쨌든 통증은 굉장히 뭐다? 객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느끼는 그래요. 왜냐면 이모셔널 엑스피리언스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거 뭐 에이 이 정도 참아야지 해도 내가 아프면 막 너무 아픈 거라 어쨌든 그런 것들이 환자의 그런 전반적인 정신 상태나 행동의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했듯이 크로닉 페이즈로 가면 통증이 잘 안 낫기 때문에 언셋이 언제인지 그다음 통증이 거의 매일 있는지 어떨 때 프로보케이션이 되는지 아니면은 뭐 잠깐 자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그러냐 뭐 하루 종일 그러냐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왜 중요하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선생님들이 잠깐 지금 일어나서 아팠는데 지금 앉아있을 수 있었으면 오케이. 근데 지금 앉아있지도 못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그런 통증이 하루에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됐는지 어떠한 그런 스티뮬라이의 정확한 그것들 될 만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통증을 볼 때는 그래서 어디가 있고 다른 곳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트라페주스가 너무 아프면 리퍼드 페인으로 통증이 이렇게 두통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디에 그 로케이션 얼마나 정도 강도가 세냐 0에서부터 10까지 했을 때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임상에서는 그냥 그런 한 스케일이 따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강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상 감각이나 다른 것들은 없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뭐 헤데이크가 동반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뭐 통증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 24시간 내에 하루에 어떤 코스를 지금 이렇게 겪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볼 때 그냥 환자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그 관절 가동 범위인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이나 이제 모터 센서리 이상 없는지 등등 볼 수 있고 기타의 뭐 그 리퍼드 페인 아까 말했듯 그러니까 뭐냐 그 소스는 여기인데 다른 곳으로 이제 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딱 봤을 때 환자를 이제 보고 얼라이먼트랑 이런 거가 거의 시메트릭한지 이렇게 좀 보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한번 그 예를 들어 저희가 볼 때는 아픈 곳을 한번 찝어보라고 해요. 환자가 찝어보면 그 눌러보고 해서 정말 이상 있는 부위가 맞는지 이렇게 보고 하는 방법들을 어차피 NPS가 또 얘기를 근막 그 통증 증후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력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센서리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관절의 가동 범위에 이상이 없는지 이건 어차피 또 나오는 개념이라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이상 소견 없는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리퍼드 페인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티뮬러스나 그 부위가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센서리 너브들이 이제 거의 인터커넥팅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오리진 자체는 그 통증의 소스는 서비컬 쪽에 뭐 인플라메이션이 생겼거나 손상이 된 것이어도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팔이 저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다른 곳으로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페인을 이제 그 어떻게 측정을 하냐 그런 그 툴에 대한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 두 가지인데 그 비주얼 애널로그 스케일이 있고 뉴머릭 레이팅 스케일이 있는데 사실 NRS는 간호사들 되게 많이 하는 개념이고 저희는 그냥 봤을 때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는 거를 쓰는데 이게 뭐냐 그냥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얼굴이 찡그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0에서부터 10이라고 평가하는 데도 있고 0에서부터 100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90은 어떻게 보통 얘기하냐면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출산했을 때보다 더 아프냐 출산이 얼마나 힘든 거야. 출산했을 때보다 아프냐 죽을 것 같이 아프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게 90, 왜냐면 환자들이 이제 100점에서 골라보세요 몰라요 개념을. 90이 이제 나 죽을 것 같이 막 너무 아프고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아픈 게 이제 90이라면 지금 몇 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진짜 뭐 4를 그냥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증 내가 봐도 얼굴 찡그리는 것도 한 3, 4인데 저 진짜 너무 팔이에요 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의사가 돼서 보는 환자들의 그런 표현력과 연령층과 그 다음에 그동안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렇게 물어봐도 그리고 귀도 안 들리시고 막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해줘도 잘 모르는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여러 상태를 고려해서 얼굴의 찡그림 정도나 환자의 그런 상태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걸 전부 통합해서 이 통증은 빨리 좀 급하다 아니면 좀 덜 급하다 조금 바로 뭐 주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물리치료를 처음에 시도하고 약 먹고 조금 봐도 되겠다 이런 거를 저는 평가를 하긴 해요. 종합적인 거를.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뉴메릭 레이팅 스케일은 간호사들이 이거를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통증 있던 사람 무조건 뭐 이렇게 그 차트에 NRS 3점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은 처음 들어보면은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로 아니면 NRS 8점 이렇게 써놓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8점이면 빨리 좀 뭔가를 안 해주면 또 컴플레인 많이 하니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통증을 이제 학문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그런 어떤 엔티티가 어떤지 얼마나 불편한지 블라블라 보는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임상에서는 별로 그냥 그 논문 쓸 때 빼고는 안 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는 다이그노스 테스팅을 딱히 이렇게 하는 건 없다. 왜냐면 통증은 아까도 말했듯이 익스피리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레버토리 테스트나 이미징 스터디에서 뭐 그렇게 뭐 별게 없다고는 되어 있지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구조적인 걸 일단 봐야 이게 너브가 많이 눌린 건지 덜 눌린 건지 어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내가 목 통증인데 그 정도가 아까 이런 식으로 통증을 평가해서 너무 심하다 이러면 당연히 뭐 서비컬이나 럼버에 MRI를 찍어본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밸류에이션 좀 하긴 해요. 막 아프다 그럼 못 찍었어요. 이렇게 웹 시리즈로 해서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워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너브랑 머슬에 문제가 있으면 저과에서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근전도라 그래서 그 보는 개념이거든요. 재활학과에서 또 하는 특수 분야 중 하나인데 신경과를 재활학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호소할 때는 우리가 주로 그 제일 많이 처방하는 게 역시 굉장히 부작용도 없고 선생님들도 구하기 쉽고 기타 등등 역시 타이레놀을 많이 이제 환자들 통증을 딱 경감하기에 딱 좋고 그 외에 어떠한 이제 그러한 구조적인 기전이나 이런 거에서 인플라메토리 쪽으로 좀 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엔세이들을 처방을 하고요. 그 외에 크로닉 페인은 그 어쨌든 간에 그
단순히 그런 인플레메이션만 조절해서는 안 되고 그 너브와 이런 시스템들을 좀 다 봐줘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 통증 전달하는 신호 체계가 무너진 거라 그럴 때는 조금 더 이러한 그 신경계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쓴다. 그 정도로 이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서 어차피 그래서 이거 통증을 먼저 했던 이유는 그 외에 이제 그러한 우리 분야에서 하는 물리치료, 소위 말해서 열치료, 전기치료, 기타 등등을 적용을 해볼 수 있다. 뒤에서 또 얘기를 할 거라서 이거는 대충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히트 테라피를 좀 하고 급성 손상 때는 어쨌든 그 아이스 쪽을 많이 좀 해줘서 그런 부종이나 이런 것들 좀 줄여주는 걸 하고 그런 그 열 치료를 하냐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제 그 냉치료를 하냐는 엄청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제 개인적인 거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20살 때인데 하이힐을 신다가 넘어졌어요. 그때는 지식이 없었어. 그래서 너무 아프잖아요. 다리가 삐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뜨거운 물에 가만뒀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바로 했었어야 되는 게 히트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콜드를 적용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 히트 지금 사이드 당한 거죠. 블리딩이나 이데마를 더 올릴 수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걸 바솔레이션의 그런 이펙트가 더 있는 거였는데 바소 컨스트럭션을 좀 하는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걸 몰라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 딱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뭐 온찜질에 냉찜질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 분야 일하시지 않는 그냥 가족분이나 친구를 뒀다면 그때 이제 초기에 엄청난 그런 그 어큐트한 메이저 인저리가 있을 때는 뭐 다른 이제 코어 콜드를 적용을 하는 것을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콜드한 페이지가 며칠 한 다음에 좀 좋아졌으면 그 다음에 히트를 적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큐트 페이즈 때는 안 하다가 점점점 이제 48시간 뒤쯤에는 한 히트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다. 초기에 그러한 어큐터 인저리가 왔을 때는 그 조직이 자꾸 플렉션 익스텐션 같은 걸 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쉬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부종 같은 컴프레션하고 엘리베이션 하는 이 프라이스가 원래 이 스포츠 재활 같은 거 할 때 그 완전 우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드는 뭐 사실은 그 뭐 집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한 그 넘니스가 되기 전까지 그냥 이게 그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부상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다들 안 하겠지만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과 환자 중에 센서리가 떨어지는 분이 있거든요.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나 스트로크 환자들은 센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과과 이런 그 온도랑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환자들은 이거를 중단해주세요를 못하기 때문에 꽤나 많이 그 열 치료에 의한 손상이나 그 다음에 냉치료에 의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잘해서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 핫팩은 그냥 요즘에는 현재 이제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나 재활학과나 마취통증학과에 로컬을 가면 거의 인프라레드 램프를 써요. 그래서 그냥 램프즘에 쏘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핫팩도 같이 대주고 이걸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한 번쯤은 이거는 따뜻하게 하는 그냥 원치료 기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간격이 중요해서 그 간격에 맞춰서 해야 번 위험이 없다. 뭐 사실 그 정도로는 세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그 깊은 그 조직까지 출투할 수 있게 하는 게 초음파기 때문에 초음파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 사실 그냥 로컬에서는 이렇게 좀 안 하고 그냥 손으로 다 이렇게 치료사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냥 이건 커먼 센스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런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는 게 좋고
좋은데 어쨌든 이러한 그 텐디나이티스나 간단한 아트라이티스에서 잘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텐스가 있고 이제 ICT가 있는데 제가 여기 ICT는 비슷하거든요. 막 그 일단은 이제 그 램프를 막 씌워주고 그 로컬에 가보면 이건 그 다음에 텐스나 이제 그런 전기 치료를 해요. 전기 패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막 어떤 신호 자극을 막 이렇게 간지럽히는 듯한 그런 신호등을 점점 강도를 올리는 거를 이러한 그 전기 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이런 교란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신호 체계를 조금 교란을 시켜서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 통증을 환자는 직접적으로 좀 덜 느낄 수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인플라메이션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는 되지는 않는 그런 거긴 해서 어쨌든 하고 나서는 환자들은 다 좀 하고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 시원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느낄 수는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건 뒤에서도 스트로크한테 나올 거라 RTMS는 그런 이제 스페셜 자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그 치료 이거는 좀 안 알아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고 통증을 좀 줄여주는 데 있어서 저런 그런 모달리티나 저런 핫팩이나 전기치료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면 운동을 많이 해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엑서사이즈 병행을 할 때 통증이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다. 요가도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있고 그 영양도 좀 신경을 써서 하면은 왜냐면 그게 그런 어떠한 특정한 다이어트들이 인플라메이션을 더 조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탄수화물의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적인 뭐 사이클로지컬 팩터들이 있으면 이걸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걸 다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어쨌든 키 서머리는 인저리가 있을 때 약을 하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스를 좀 적용을 해서 어큐트 페이즈 케어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어큐트 페이즈가 지나서 원래 왜냐면 프라이스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엑서사이즈나 전반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하고 이제 크로닉 프로블럼이 생기는 경우에는 매니지먼트를 하면 된다. 통증 굉장히 굉장히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어서 결국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저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초반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서 개선을 시켜서 크로닉 페이즈에 이제 도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지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40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 그냥 이어서 하고 조금 보고서는 끝낼게요. 그럼 괜찮은데 빨리 끝내는 게 아까 좋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죠? 이어서 하고 빨리 끊을게요. 척추 질환의 그 물리 재활 치료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사실은 이게 좀 다른 강의에서도 겹쳐가지고 제가 이전에는 이걸 좀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거나 쭉 같이 읽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조금 다시 읽어보고 강의로 올려놨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럼버 버테브라의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은 이제 뭐 당연히 다 알고 있겠고 여기 리가먼트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 AL보다 PLL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PLL에 오스티피케이션이 생기거나 뭐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건 시험에 나온다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알고 있어 PLL이 어쨌든 그런 럼버에 문제를 생길 때 조금 더 관여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 과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위주로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너브 루트가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의 장소를 눌리거나 하면 우리가 여기에 가는 신경의 루트에 따라서 통증을 어디서 느끼는지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